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근육생리 2 4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학습 목표는 근육 수축의 종류 및 에너지 이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민문이근과 심장 근육의 기능에 대해서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내용은 이 학습 목표를 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뼈대 근육의 수축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 뼈대 근육의 에너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민문이 근육의 특징과 네 번째, 심장 근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육 수축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근육 섬유가 어떠한 형태로 수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몇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축과 강축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연축을 우리가 트위치라고 얘기하고 이걸 단일 수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육 이음부 뉴로머스큘라 정션이었죠. 그 뉴로머스큘라 정션에 신경 섬유 하나가 한 번의 자극, 근데 그 자극이 어느 정도냐면 스레시홀드, 역치를 넘을 때 한 번 자극이 나타내서 한 번의 자극을, 역치를 넘는 자극을 통해서 신경섬유 하나가 수축을 탁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연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연축은 처음에 잠복기가 있습니다. 신경섬유에서 신경섬유 말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뉴로머스큘라 정션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셨죠. 이 뉴로머스큘라 정션에 신경섬유에서 자극이 왔는데 여기에서 바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축까지 연결되는 자극 전달 수축, 지난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뼈대 근육 수축에 대한 기전을 배우셨을 때 흥분, 수축의 전달 과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잠복기라고 하는데, 이 잠복기가 약 대략 0.1에서 0.02초, 0.01에서 0.02초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축기는 실제로 우리 근육이 이렇게 근섬유가 수축이 되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근육 수축, 마이오신 섬유가 액틴 섬유가 서로 교차 브릿지, 교차 다리를 형성함으로 인해서 머리를 잡아당겨서 근육 수축이 일어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수축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장력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는데, 장력이라는 것은 근육이 수축하면서 나타나는 힘을 얘기합니다. 작업을 수행하는 시기로 약 0.04초 정도 이렇게 자극을 하고요. 이 한 번 자극이 일어난 것에 의해서 계속해서 자극이 이제 되는 것은 아니고, 한 0.04초 정도의 수축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이것이 근수축이 끝나면서 이완기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게 약 0.05초 정도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연축이라는 것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처음에 잠복기를 지나서 올라가죠. 여기가 이제 액션 포텐셜이 되는 겁니다. 활동 전이가 발생해서 역치값 이상 올라간 이후에 그 다음에 바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연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강축.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근육섬유가 근육세포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수십만 개의 근섬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중의 이제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자극 이후에 근육섬유가 완전히 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자극이 가해지면 결국은 이게 개개인의 연축들이 합쳐져서 더 큰 수축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이제 가중, 서메이션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가 끝나기 전에 또 다른 하나, 그 다음에 그 또 다른 하나가 끝나기 전에 또 다른 하나의 수축, 또 다른 하나의 수축, 또 다른 하나의 수축. 이것들이 총 적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합쳐지면 그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몸에서 크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축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옆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도면은 각각의 연축과 강축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번은 A는 앞서 말했던 연축에 대한 얘기고요. B와 C와 D와 F가 있습니다. B도 강축이고 C도 강축이고 D도 강축이고 E도 강축이에요. 자, 이게 무슨 차이냐?
조금 전에 제가 강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자극 이후에 이완되기 전에 두 번째 자극을 가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려면 결국은 첫 번째 자극이 끝나기 전에 자극을 한 번 더 주고 한 번 더 주고 한 번 더 주고 한 번 더 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당 약 한 32번 정도의 자극이 초당 32회 정도의 자극이 가해지면 처음에 근수축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완되려고 하다가 다시 자극이 받는 거고, 이완되려고 하다 또 다시 다른 섬유가 자극되고 또 자극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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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모든 자극이 끝나면 그제서야 이완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하게 완전히 이제 이완기를 한 번쯤 거쳐서 다운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불완전 강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초당 50회의 활동 전이를 계속해서 보내면 조금 더 서메이션이 잘 일어나죠. 그리고 D하고 E 같은 경우에 초당 약 80회의 활동 전이 액션 포텐셜이 가해졌을 때는 아주 매끄럽게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보다 더 자주 있으면 뭐 이렇게 더 비슷하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D와 E의 형태를 우리가 완전 강축이라고 하고 B와 C의 형태를 불완전 강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메이션이 되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초당, 그러니까 자극 횟수가 적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지 수준 이상을 유지할 경우 우리가 가중, 서메이션 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보다 적게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돼버리겠죠. 그럼 이거는 그냥 근육 하나하나의 단일 수축은 일어날지언정 이 모든 값들이 이렇게 가중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 이상의 자극이 가해져야지 서메이션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축이라는 거예요. 강축. 자, 뼈대 근육을 짧은 간격 1초에 5번, 30번, 5에서 30번으로 되풀이해서 자극을 가하면 연축이 거의 완전하게 융합돼서 큰 힘과 지속적인 수축을 가져오는 현상인데요. 이것은 요 앞에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서메이션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나면 이러한 형태, 강축의 형태를 이제 유지하게 됩니다. 앞서 슬라이드를 조금 이제 순서를 바꿔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앞에 서메이션 다음에 그 서메이션이 적정 수준이 일어나면 강축이 일어난다는 걸 제가 빼먹고 설명을 안 드렸으니까 여기서 다시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뼈대 근육을 짧은 간격 1초에 5번에서 30번 정도로 계속해서 자극을 가하면 연축이 서메이션 되는 거죠. 연축이 합쳐져서 결국은 이게 강축, 테타누스라는 형태로 해서 온전한 강축이 이렇게 근육 수축의 형태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면 가중, 수축이 계속 일어나고 서메이션이 일어나고 다음에 그 서메이션이 일어난 상태에서 강축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축이 왜 일어나느냐, 결국은 반복된 활동 전압이 유지가 된다면 그렇게 되면은 근육 세포질에서 칼슘 이온이 많이 분비가 되고 높은 칼슘 이온의 그 농도를 근섬유들이 갖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계속 칼슘 이온의 분비가 활동 전압에 의해서 계속 분비가 되게 되면 이것에 의해서 근육 수축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고, 서메이션 증상, 그러니까 이것이 가중에 가중을 더하고 가중에 가중을 더하는 그런 현상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런 강축의 형태의 수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완전 강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불완전 강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육에 짧은 간격을 두고 연속적으로 하면 큰 장력이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돼서 원활한 곡선을 나타나는 거고요. 자극과 자극 사이의 간격이 길어진 경우에는 다시 수축을, 이완기를 거쳤다가 수축을 하게 되는 현상을 이렇게 강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서메이션 얘기를 잠깐 이제 제가 서메이션 얘기하면서 강축 얘기까지 그냥 가버렸죠. 그래프 설명하면서 여기에 있는 PPT에 있는 요 설명을 보고 앞선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극의 가중 효과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자극이 처음 가해지면 이렇게 또 한 번 더, 또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가중된다. 연축이 여러 번 반복될 때, 이완되기 전에 한 번씩, 더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한 번씩 자극이 가해지면 근육의 장력이 점점 늘어나고 이것이 근육 섬유의 총합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서메이션 가중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거에 자극을 하는 시간을 아주 짧게 간격을 줄여버리면 이완되기 전에 더더더 이제 계속 가중 증상이 나타나서 그 근섬유가 낼 수 있는 근육섬유, 예를 들어서 위팔 두갈래근 바이셉스 브라키라고 하는데요. 위팔에 있는 근육에 있는 근섬유가 완전히 다 파이어링이라는 건 뭐냐면 다 동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근섬유들이 완전히 다 거기에 속해 있는, 그 그룹에 속해 있는 모든 근육섬유들이 다 동원이 돼서 나타나는 힘을 우리가 맥시멈 텐션이라고, 최대 장력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단일 근육이 낼 수 있는 최대의 힘을 최대 장력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더 힘을 준다고 해서 내가 나가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 근섬유의 개수가 사람마다 다르고 트레이닝된 근육 섬유나 모터 유닛의 그런 어떠한 형태가 조금씩 트레이닝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 자극을 반복을 계속 줬다 해서 이것이 더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 그래프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플래투에 도달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장력의 한계가 나타나는 순간이 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최대 장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시간을 점점 줄이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운동 생리는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서 이제 다음 생리학 2에서 제가 이제 실라버스 상에서 넣지는 않았는데, 뭐 시간이 조금 여유가 되면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근육을 우리가 트레이닝 할 때 많이들 운동을 하실 텐데요. 근육 트레이닝을 할 때 여러분들 이제 덤벨을 가지고 체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고 혹은 누워서 이렇게 다리 들기 운동 하시죠. 그럴 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트레이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리를 바닥에 내려놨다가 다시 올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발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올리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힘듭니다만, 그것은 어떠한 원리를 이용한 거냐면 요 서메이션의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가중의 원리. 네. 이완을 완전히 우리가 발 뒤꿈치를 땅에다 닿으면 그것은 완전 이완이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발 뒤꿈치가 다 땅에 닿기 전, 바로 직전 단계는, 이완이 바로 되기 전 단계에 한 번 더 들어 올리라고 하는 것은 액션 포텐셜, 그러니까 활동 전이 자극을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리게 되고 그러면 요 가중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가중이 많이 되고 점점점 늘어나면 근육 섬유에 비대가 일어나고 근육 모터 유닛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낼 수 있는, 우리 다리에서 낼 수 있는 최대의 장력이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새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서도 헬스장을 다니거나 이제 운동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제 홈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이런 원리를 이제 알고 하시면 근력을 키울 때 어떠한 방식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운동을 할 때 근력을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서메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많은 부분이 좌우가 됩니다. 네. 근육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얘기도 했네요. 다음 슬라이드.
앞서 말한 연축, 그 다음에 강축, 뭐 서메이션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근육 수축의 반응들입니다. 물론 이제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비정상적인 활동 전이를 계속 보내는 상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베이잘 강글리아라고 다음 시간에 배울 신경생리 파트에서 나오는 바닥핵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손해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비정상적인 자극이 계속 가해지는 경우에 이러한 강축의 상태를 유지하게 이제 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연축이나 강축은 정상적인 근육 수축의 이제 피지올로지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요 세 가지 긴장, 구축, 마비, 위축. 긴장 상태는 이제 이것은 정상적인 피지올로지는 아니고요. 약간 병적인 피지올로지가 되는데요. 긴장은 뭐 그렇다고 아주 심각한 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도 계속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죠. 운동신경으로부터 약한 자극이 계속 지속적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자극이 전달이 되는데 이게 강한 자극이 아니라 약한 자극이 되면서 근육이 이완을 하지 않고 모터 유닛, 운동 단위들이 조금씩 강한 수축이 아니라 미약한 수축들을 계속하고 있는 걸 우리가 토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리적인 상태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뇌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 이런 활동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뇌졸중보다는 뇌에 종양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해서 근육에 자극을 줄 수밖에 없는 신경의 활동이 나타날 경우에 이런 긴장 상태를 긴장의 형태의 수축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축이 있습니다. 이 구축 컨트랙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사용하지 비가역적인 강축 상태예요. 강축이라고 하면 원래 수축이 이렇게 됐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완이 돼야 되는데 이 컨트랙처 상태는 이완이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근육이 계속 수축이 되어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완전히 레스팅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근육 수축이 계속 이루어져 있는 것과 같은 형태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구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제 이 구축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신경계에 손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지 않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팔이 부러져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깁스를 하게 되면 근육이 이 상태로 이제 근섬유가 그냥 수축이 돼 있는 상태, 약간 경화돼 있는 상태로 있게 되죠. 이러면 이제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도 근육이 이완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가 굳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상태를 우리가 구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생리학적으로 얘기하면 활동 전이 없고 내가 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구부리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상태로 굳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강축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비는 신경으로부터 흥분 전달이 차단이 된 경우에 근육이 수축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파랄라이시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죠? 뭐 예를 들면 스파이널 코드 인절이라든지 브레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신경으로부터 정보를 받지 못한 근육이 이제 수축할 수가 없는 상태, 이런 걸 파랄라이시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중증 근무력증, 마이아스테니아 그레비스와 같은 질병은 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 분비에 문제가 생겨서 흥분을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육이 이제 마르게 되죠. 그런 경우는 이제 파랄라이시스라고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 이제 루게릭 같은 경우에는 척수의 앞불, 그러니까 안테리어 혼에서부터 운동신경 세포가 손상이 됨으로 인해서 대뇌로부터 오는 전달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근육이 수축할 수 없는 상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트로피 많이 들어보셨죠? 아트로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제 만약에 마비가 왔다거나 마비가 병적으로 이제 마비가 온 경우에 쓰지 않기 때문에 근육의 부피 자체가 줄어드는 걸 우리가 아트로피라고 얘기합니다.
병적인 상태에서도 올 수 있고요. 장기간 사용 안 하면 그냥 마르는 거죠. 건강하던 사람도 한 2주 정도 병원에 그냥 가만히 베드레스팅하고 누워있으면요, 근육 부피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아트로피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전도 일렉트로마이어그램, EMG라고 많이 이제 병원에서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근육에 수축할 때 일어나는 활동전압을 기록한 것이 이제 근전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심전도나 뇌파처럼 근육의 기능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근육에 분포하고 있는 운동신경의 그 건강함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아마 이제 배우셨겠죠. 과거에 배우셨을 텐데, 팔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있으면, 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림 못 그려요. 여기다 이제 침 전극을 이렇게 해당 근육에다 이렇게 꽂고요. 손가락을 들어 올리세요. 그러면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 올리게, 손목을 들어 올리세요. 그러면은 요 근육이 수축을 하겠죠. 그럼 이 수축을 할 때 여기에서 지지직하고 활동 전압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 나타나는 활동 전압을 우리가 증폭시켜 가지고 그래프 상에 이렇게 지지직 하는 그래프를 이제 그리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근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단일 근육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머리에 니드를 이렇게 꽂고 팔에다가 전극을 이렇게 꼽습니다. 브레인의 머리에다가 전극을 꽂고 팔에다가 이렇게 꼽아요. 자, 이런 경우에 여기에 전기 자극을 주면 근육이 이제 수축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운동신경을 우리가 자극하게 되면 타다다닥 가서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죠. 그럼 요 속도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레퍼런스 잡혀지는 속도들이 있습니다. 그 속도보다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이분은 지금 운동신경의 전달 과정에 문제가 생긴 거고요. 이거보다 더 빨라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운동신경의 기능을 평가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장력, 우리가 근육의 파워, 머슬 파워를 나타내기 위해서, 머슬 파워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머슬 파워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물론 근섬유의 개수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개인의 차이이기도 하고, 또 이제 트레이닝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장력은 근육섬유가 얼마나 긴가, 근육섬유가 얼마나 충분한가에 의해서 장력이 결정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근육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장력이 늘어납니다만, 너무 많이 당겨졌을 때, 근육섬유가 너무 많이 당겨져서 더 이상 미오신과 액틴이 교차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오면, 그때는 장력이 더 이상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가 너무 길면, 수축을 시작했는데 여기 미오신이 있고요, 액틴이 이렇게 있어요. 자, 배우셨죠? 지난 시간에 미오신 헤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도 있죠. 미오신의 헤드가 이렇게 있는데, 근육의 길이가 너무, 근섬유의 길이가 너무 길면 이렇게 교차 브릿지할 수 있는 결합 면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게 우리가 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되면 결합면이 좁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액틴사슬을 당길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짧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아주 짧은 경우죠. 아주 짧은 경우. 이렇게 짧은 경우에는 교차하고 있는 머리수, 이제 교차 연결다리는 많을 수가 있는데, 이게 움직일 수 있는, 너무 빽빽해도 이게 당겨져서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가 이제 짧아져서 최대의 장력을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근육 액틴 섬유하고 미오신 섬유의 교차 연결다리가 가장 많을 경우, 그때가 가장 많은 장력을 발생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 길이가 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때가 가장 최적이고요. 이때는 너무 길 때이죠.
그래서 너무 짧아도 장력이 안 나오고 최적의 근육의 길이가 요 정도 이제 비율, 액틴과 미오신의 비율인데 이제 100%에서 한 요 정도 130% 정도 있을 때가 최대의 장력을 보여주고 그 이상이 돼버리면 점점 더 장력이 줄어드는 형태를 보입니다. 자, 근육 수축의 종류 중에 또 다른 수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섬유의 길이가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에 따라 다른 수축을 얘기하는데요. 이름이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요. 첫 번째, 근육 수축은 아이소토닉과 이제 등척성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했고요. 아이소토닉 등장성 수축은 우리가 물건 들어 올릴 때, 뭐 무거운 박스 들어 올릴 때처럼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수축을 우리가 아이소토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20kg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근육 수축을 나타내는 근육 섬유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우리가 등장성 수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등척성 수축은 근육이 수축을 하는데 근육의 길이는 변함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등척성, 아이소메트릭 수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트랙션.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박스 들고 이렇게 물건 이동할 때 근육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데 물건은 이렇게 옆으로 수평적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등척성 수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길이의 변화가 없다. 뭐 이런 수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하나의 그냥 운동 처방학적 팁이에요. 요게 관절염 환자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요런 운동 하시면 관절이 더 나갑니다. 관절염 환자들 같은 경우에 요 등척성 운동을 추천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무릎에 관절염이 좀 심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구부리는 운동 하려면 너무 힘들다. 이런 경우에 무릎을 구부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리에 힘만 주세요 하면 최대의 맥시멈의 힘은 이제 수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맥시멈 장력은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육의 수축이 길이가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수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근력 운동을 시키고 만약에 이제 나는 머슬 파워를 많이 키워야겠다 하는 분들은 이런 등장성 아이소토닉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이제 머슬을 벌키하게 이제 키우시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방법이 있다. 요거는 이제 문제 약간 PPT에 오류가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육 섬유의 길이와 장력에 대한 그림이 이제 여기 올라가 있죠. 이렇게 A, B, C. 너무 짧을 때, 이게 교차 다리죠. 적정한 수준. 그다음에 점점 길어지면 점점 표면적이 낮아지면서 이제 적어지면서 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근육 수축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근육 수축의 에너지원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뼈대 근육은 이제 에너지를 필요로 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근육 수축 기전을 들으셨을 때 칼슘이 이제 바인딩을 했다가 칼슘이 떨어지고 ATP가 ADP로 전환되면서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뼈대 근육이 수축을 하기 위해서는 ATP라는 에너지원이 필요를 하게 되는데, 요 ATP의 방식은 이런 거죠. 아데노신 트라이포스페이트가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로 변하면서 인산기한화를 떼냅니다. 그럼 이제 이게 화학 반응은 제가 이제 인체의 화학 반응 리포트 쓰세요 하는 게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을 이제 하면서 에너지의 발생과 에너지의 흡수를 이제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제 리포트를 낸 건데, 이렇게 화합물 하나가 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가게 되면 떨어져 나가면서 에너지 하나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에 7.3kcal라는 것, ATP가 ADP로 바뀌면서
그때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약 7.3kcal per mol 정도의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근육 수축의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왜 이제 에너지가 ATP가 왜 필요한가? 뭐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에너지가 필요한 스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오신의 교차 연결다리하고 액틴 부위의 활성 부위가 서로 당길 때 ATP가 필요하고요. 수축 근육이 이제 이완하기 위해서 다시 칼슘이 다시 이제 재흡수가 됩니다. 칼슘이 이제 쓰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다시 근육세포질 그물 레티큘라 포메이션 그러니까 이제 근육세포질 그물로 다시 sarcoplasmic reticulum으로 이렇게 들어볼 때 그때 재흡수할 때 칼슘이 이제 능동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농도의 역행에서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분극될 때 칼슘이 다시 이제 안으로 뿜어내줘야 되니까 농도 차이를 거슬러서 또 역행해야 되다 보니까 이때 또한 ATP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 수축과 이완 과정에서 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이유 때문에 사용이 되게 되죠. 그래서 ATP가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가 근육을 수축을 할 수가 없고요. 수축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ATP를 어디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느냐? 뼈대 근육 자체가 가지고 있는 ATP가 좀 있습니다. 뼈대 근육 자체가 가지고 있는 ATP가 있는데 그 양이 좀 많지가 않죠. 많지 않고 3에서 5초 정도면 뼈대 근육이 가지고 있는 ATP는 모두 고갈이 돼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3에서 5초만 수축하고 나면 이제 끝나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3단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에너지, ATP를 가져올 수 있는, 생성할 수 있는 기전 3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ATP예요. 뼈대 근육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 2번, 3번, 4번은 ATP를 만들어내는 기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육에 인산 크레아틴이라는 크레아틴 포스페이트라는 이제 물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인산 포스페이트가 포스페이트 크레아틴이 ADP랑 결합을 하게 되면 이 반응을 통해서 ATP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크레아틴 하나가 이제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빠르고 즉각적으로 ATP를 합성을 하는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근육세포 자체에 이 인산 크레아틴 양이 이제 조금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제일 먼저 갖다 쓰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방법이 가장 빠르긴 한데 그리고 뼈대 근육 자체에 있는 ATP보다는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한 10초, 한 30초 이내면 이 인산 크레아틴도 다 고갈이 돼 버려서 더 이상 수축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포도당 대사를 이제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 포도당 대사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려면 예전 생물학 책을 보면서 이 포도당 사이클을 이제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 사이클 해당 과정을 통해서 ATP 몇 개의 2ATP를 생성을 하고 뭐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사이클을 돌아가고 그것이 산소를 만났을 때와 산소를 만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어네어로빅 메타볼리즘과 에어로빅 메타볼리즘을 거치면서 ATP가 생성된다 이런 과정을 아마 이제 배우셨을 텐데요. 만약에 이제 그러시지 않다면 제가 뭐 강의로 무들에 그러한 포도당 대사와 관련된 어떤 자료를 조금 더 충분히 이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해당 과정을 통해서 ATP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제 포도당으로 전환을 시키죠. 근데 이제 무산소 대사가 먼저 일어납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빨라요. 그래서 급하니까 숨을 안 쉬고 일단 ATP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피루부산이 이 ATP를 형성하면서 이게 이제 젖산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분에서 5분밖에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무산소 상태에서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장거리 운동을 할 때 장기적으로 근육을 수축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가져오느냐 하면 무산소 대사가 아니라 유산소 대사, 에어로빅 메타볼리즘을 통해서 이제 ATP를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런 회로를 예전에 이제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이 피루베이트로 변하고 피루베이트가 뭐가 되고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38 ATP를 만들어낸다. 마이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뭐 이런 얘기들을 잘 더듬어 보면 제 배웠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8 ATP를 많은 양을 이렇게 가져온다. 근데 이건 이제 어디서 일어나냐면 간에서 이제 일어나는 해당 과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ATP를 공급을 받게 되거나 혹은 지방 자체가 분해돼서 지방에서 또 나오는 ATP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해시켜서 나오는 에너지들을 근육에 대해 공급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장기간의 근육 수축이 가능하고요. 간에 이제 저장된 포도당, 그러니까 글라이코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것들은 더 잘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순서가 첫 번째는 인산크레아틴, 빠르다, 급하게 쓸 수 있다. 두 번째가 해당 작용, 피루베이트, 무산소 대사에 의한 ATP 생성. 세 번째, 유산소 대사에 의한 ATP 합성, 생성입니다. 젖산 많이 들으셨죠? 무산소 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근육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젖산이 근육 세포에 쌓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상태를 우리가 근피로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젖산이 쌓이게 되면 더 이상 근육 수축이 안 일어나는 형태가 이제 보여지게 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에너지를 어디서 끌어오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이용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에너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축의 형태에 따라 에너지를 어떤 형태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근육 섬유를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일형 근육 섬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느린 유산소형 섬유예요. 수축하는 속도는 빠르지 않습니다만 유산소 대사를 통해서 많은 양의 ATP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의 색깔이 아주 빨간색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레드 머슬이라고 얘기하죠. 적근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2B형 근육섬유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1형 근육섬유와 2형 근육섬유만 나눴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일어나는 이제 반응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2인데 A형과 B형으로 나누자 해서 2B형 섬유가 있는데요. 빠른 무산소형 섬유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수축을 팡 하고 끝나지만 ATP가 없으니까 확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단거리 달리기, 역기처럼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발휘하고 빨리 확 모든 운동 단위들이 완전히 빨리 이렇게 리크루트 될 때 쓰이는 게 이 2B형 섬유고요. 세 번째는 이제 빠른 유산소형 섬유예요. 이거하고 이거의 중간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뭐죠? 이렇게 옆으로 가는 사이드 스텝 같이 이렇게 한 번에 팡 하는 민첩성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이거는 큰 파워를 내지는 않지만 유산소이긴 하지만 빠른 속도로 수축을 해야 되는 그런 근육 섬유의 형태를 우리가 2A형, 2A형 근육 섬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대부분 근섬유를 보면 하얀색 근육으로 보인다고 해서 왜 혈류량이 많이 이제 혈관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걸 우리가 백근이라고 얘기합니다. 화이트 파이버라고 얘기하죠. 자, 요거를 보면은 단거리죠. 요 앞선 슬라이드에서 보면 요 인산크레아틴이 20에서 30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세계적인 단거리 100m 그 단거리 선수가 있죠.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100m를 9초에서 끊으면 그분들은 여기까지도 넘어가지 않고요. 근육 내에 있는 인산크레아틴하고 그냥 반응만 하기도 전에 근육 내에 있는 걸 다 쓰기도 전에 반응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하죠. 100m를 9초 근육에 있는 크레아틴을 다 쓰기도 전에 이거를 이제 다 끝내죠. 그래서 보면 장거리 달리기 선수들은 많이 말랐죠.
이 단거리 선수들은 이렇게 근육 내에 ATP를 많이 저장을 하고 인상 크레아틴을 많이 로딩을 시킬수록 근수축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피로도가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머슬이 벌키하고요. 유산소 대사를 통해서 하는 분들은 ATP를 굳이 근육에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간에서 갖다 쓰기 때문에 근육을 이렇게 벌키하게 키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받고, 자, 요거가 이제 세 가지 뼈대 근육 섬유가 이제 있다고 했죠. 요거는 I 파이버, 그 다음에 요거는 2A, 그 다음에 여기는 2B예요. 그래서 수축 속도가 이게 이제 느리고요. 그 다음에 2B 섬유는 빠르고, 얘도 빠르고, 미오신 뭐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펌프의 직경 비교했고, 운동시경의 크기, 단위의 크기, 피로, ATP, 뭐 미토콘드리아, 이러한 것들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간 고기에는 이러한 마이오글로빈이 많이 이제 들어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머슬 퍼티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피로의 정의가 뭐냐? 근육의 활동 기간이 길어지면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근육의 수축력이 저하되고 어느 시점을 한계로 전혀 수축이 안 되는 형태를 우리가 근피로라고 얘기를 해요. 기전은 명확하지 않지만 ATP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 젖산에 의해서 일어난다, 아니면 혈류량이 부족하다,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단백질의 변성이 있다, 그래서 머슬 퍼티그가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머슬 퍼티그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서 이제 회복기를 거치게 되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다시 근수축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동안 에너지 고갈된 거, 이러한 것들 수축성 상태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회복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젖산을 제거하거나 다시 전환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돌려서 다시 근육이 젖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상태들을 우리가 회복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민무니 근을 들어가겠습니다. 민무니 근육의 구조는 뼈대 근육에 비해서 크기가 작고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재밌게 생겼죠. 끝이 뾰족한 타원형이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 틈새 이음이 있어서 전류의 흐름이 이제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또한 카베올리라고 하는 함물이 존재하고요. 요 작은 함몰들이 있어서 표면적을 한 70% 정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뼈대 근육에 이제 Z선이 있었는데 여기는 Z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치밀소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댄스 바디라고 하는 요것들이 치밀소체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요 점점이 치밀소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이 근육에 있는 잔섬유, 마이오필라멘트들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이게 뼈대 근육은 이렇게 가로로 정렬되고 있다면 이들은 정렬되지 않은 약간 그 이렇게 어레이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약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약간 되는 그런 그물 형태, 물고기 잡는 그물 형태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무근이 근육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근육 세포질 그물이 사르코플라즈믹 레티큘럼이 뼈대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포함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것은 이 끝에 Z선 끝에 이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이제 민무니 근육은 근형질 전체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로세관 티튜블이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티튜블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오신의 양은 뼈대 근육에 비해서 좀 적고요. 대신에 액틴 양이 좀 많고, 특이한 건 트로포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트로포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뼈대 근육은 칼슘 칼모듈린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칼슘과 만나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왜? 칼슘 이온이 만나는 곳이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트로포닌 C가 칼슘 이온과 만나는 접합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트로포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얘네는 이제 그러한 칼슘 채널, 칼슘이 붙어가지고 수축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미오신
트로포닌 결합체가 아니라 칼슘 칼모듈린이라는, 그러니까 칼모듈린이라는 단백질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칼모듈린과 결합을 해서 칼슘 칼모듈린 복합체를 형성을 한 이후에 수축을 하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오신 경이 가벼운 라이트 체인이라는 거예요. 키나제, 마이오신 라이트 체인 카이나이제를 활성화시킨다 하여서 그 이후에 이 마이오신 라이트 체인 카이나이즈는 미오신의 머리를 인산화시켜서 에너지 공급하고 그 다음에 액틴하고 결합해서 수축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뼈대 근육에서는 트로포닌이 존재해서 트로포닌에 칼슘이 붙는 형태라면 여기는 이제 칼모듈린이라고 하는 프로테인이 존재를, 액틴에 칼모듈린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거기에 칼슘이 붙고 이것이 미오신 이게 섬유들이 이렇게 가로 방향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방향이 돼 있을 때 미오신의 헤드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이것들이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죠. 자, 민문이근의 특징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트로포닌 없다. 수축하는 형식이 트로포닌과 결합이 아니라 칼모듈린과 결합을 한다. 결합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미오신 라이트 체인 카이나에제를 활성화시키고 그것이 미오신의 머리를 잡아당겨서 결국은 수축을 하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민문이 근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민문이 근육은 하나는 단단히 유니테리 스무스 머슬이 있어요. 뭐냐? 많은 수의 근섬유가 하나처럼 동시에 수축하는 특성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능적 합포체라고 얘기를 해요. 근육섬유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이게 한 번 수축을 하면 자기 하나만 수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한꺼번에 우욱 하고 수축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장의 연동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친구들이 민문이 근육 같은 경우에는 아까 뼈대 근육의 수축 양상이 연축이나 강축의 형태를 보이는 게 아니라 연축이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면 그 소식이 내가 자극을 줘야지 옆으로 이동되는 게 아니라 이 소식이 옆으로 그냥 바로 전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민문이 근육 중에 갭정션, 틈새라는 것이 존재를 해서 그 틈새 사이로 세포 수축과 관련된 모든 시그널이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옆집에서 불난 게 우리 집에서도 불난 거예요. 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옛날에 이제 전기놀이라는 걸 했는데 누가 범인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뭐 MT 같은 데 가면 했었죠. 그것처럼 옆집에서 일어난 전기적인 변화가 옆집이 우리 집이랑 통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새 지어진 한국의 아파트들은 베란다의 벽이 옆집과 가벽의 형태여가지고 불이 나면은 일이 이렇게 가벽을 걷어차면 뚫려가지고 이렇게 도망을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단단히 민문이 근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제 수축을 할 경우에 뚫려 있는 틈새 이음을 통해서 수축과 관련된 정보가 다 이어지면서 어떠한 과정이 없어도 신경이 자극이 없어도 그냥 한꺼번에 확 수축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단단히 민문이 근육이라고 합니다. 다단히 민문이 근육이에요. 이것은 근육섬유가 분명한 경계가 있고 이웃 섬유 간에 갭정션이 존재하지 않은 거죠. 틈새 이음이 존재하지 않아서 구조적이나 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다단히 민문이 근육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혈관벽이나 홍채 이런 데에서 발달을 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틈새 이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것이 이제 틈새 이음이에요. 이렇게 틈새 이음.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죠. 이제 여기에 틈새 이음을 만드는 게 이제 코넥손이란 단백질이고요. 이 코넥손을 통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이웃하고 있는 이 A군의 근육세포가 B군에게 바로 그냥 쫙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틈새 이음의 특징이고요. 이 민문이 근육의 이제 특징 이제 단단히 근육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요 이제 틈새이음에 대한 것은 이후에 심장 근육의 특징에서도 또 설명이 될 것입니다. 자, 민문이 근육은 이 치밀소체라고 이렇게 Z선이라는 게 이렇게 뼈대 근육으로 치면 Z선이라는 게 이렇게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요 Z선을 기준으로 해서 미오신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렇게. 마치 이렇게 양갈래 머리를 한 것처럼 이런 형태를 이제 유지하고 있어서 수축을 하게 되면 이들이 이렇게 달라붙게 되니까 치밀소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그물이 이렇게 쪼여드는 그런 형태로 수축을 하게 되겠죠. 자, 이제 민문이 근육 수축의 특징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세포질로 유리된 칼슘 이온에 의해서 치밀소체를 중심으로 액틴 섬유가 미오신 섬유로 들어가서 수축을 한다. 뼈대 근육 수축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수축 속도가 느려요. 느리지만 에너지 소비에서는 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근육세포질 그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앞에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했죠. 그러면 이제 근육세포질 그물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뼈대 근육에서는 칼슘을 스토리지하는 장소였어요. 칼슘을 저장하는 장소였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민문이 근육 같은 경우에는 세포 밖에서 다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네. 뼈대 근육은 이미 세포 안에 그 칼슘 저장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SR이 있었죠, SR. 근데 민문이 근육은 SR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칼슘은 다 외부에서 다 가져와야 돼요. 따라서 민문이 근육의 수축은 세포 밖에 칼슘의 농도가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서 수축력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혈액 안에 외부에서부터 유입될 수 있는 칼슘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수축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강도는 변동되지만 수축 상태를 유지하는 이런 토니 컨트랙션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민문이 근육의 특징입니다. 수축의 특징.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장 근육에 대한 설명입니다. 심장 근육은 이제 특징이 있죠. 심방과 심실은 이제 카디악 머슬로 이루어져 있고 심근섬유가 동시에 수축할 때 생기는 강한 힘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원동력을 제공하는 게 심장 근육의 힘입니다. 구조적인 특징을 보면 가로무늬가 있어요. 규칙적으로 배열이 돼 있어요. 그런데 뼈대 근육하고 틀린 게 뭐냐면 심근세포막하고 서로 결합하는 사이 원반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사이 원반 사이에 또 틈새 이음, 민문이 근육 중에 틈새 이음이 존재하는 게 단단위성 민문이 근육이었죠. 이런 갭정션이 존재를 해서 요 사이에서 요런 애들이 바로 이온들이 바로 전달이 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한 개의 심근세포가 수축을 하면 전체의 심장이 다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거의 동시에. 그래서 뼈대 근육 같은 건 연축이 존재를 했죠. 하나 수축하고 나면 이웃하고 있는 하나가 또 수축을 하고 또 하나 수축하고 이완하기 전에 또 다른 걸 하면 또다시 했는데 이 심근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축이 일어날 시간이 없어요. 이쪽에서 수축이 딱 시작하면서 같이 이 이온들이 쫙 퍼지기 때문에 심장 근육의 세포로 확 한꺼번에 이 갭정션을 통해서 확 분비가 되기 때문에 퍼지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와우 하고 이렇게 파이어링이 돼버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전도돼서 동시에 흥분을 해서 연축, 서메이션 이런 게 잘 안 나타나요?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심근세포에서 서메이션이 나타나거나 연축이 나타난다면 병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겨서 와르르 하고 동시에 파이어링을 못하는 거니까요. 자, 기능적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장 근육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자동적으로 수축하는 것은 외부에서 신경, 다시 말하면 근육, 신경, 뉴로머스큘러 정션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심근세포가 아주 특이하게 자기 스스로 활동 전이를 만들 수 있는 흥분성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세포, 그것을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죠. 동방결절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한 형태의 아주 특이한 전기세포, 근육인데 전기적 성분을 너무나도 강하게 띠고 있는 그러한 세포가 이제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수하게 발달이 돼서 외부에서 신경을 차단한다 하더라도, 뭐 영화 같은 데서 보셨고 수술방에서 보셨을 거예요. 심장 이식할 때 띄어서 이렇게 놔도 그냥 자기 혼자 계속 뛰어요. 그것은 신경이 차단되면 원래 근육이 수축은 하지 않지만, 이 심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자기만의 독특한 수축할 수 있는 그러한 전기적 성질을 강하게 띠고 있는 심근세포가 발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라고 얘기하고 배우셨죠? 동방결절이다. 해부학을 이제 거의 잊어버리셨어도 기억을 다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심근세포는 이러한 물질들을 다 공급받아서 유산소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만약에 얘들이 이제 유산소 대사가 아니라 무산소 대사를 하면 젖산이 축적되면 이제 심장이 쓰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절대로 안 되겠죠. 네. 혈액으로부터 직접 여러 가지 물질을 받는다. 자, 이제 근육의 종류하고 요약해서 이제 정리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뼈대 근육은 이제 어떠한 형태냐? 근육 바깥막에 둘러싸여 있고 근섬유막에 의해서 쌓여 있고, 근섬유들이 이렇게 다발에 의해서 쌓여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 근육은 근육 섬유하고 심장의 뼈대에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했고요.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이어져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브릿지를. 그 다음에 민무늬 근육은 그냥 다 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의 형태는 길고 원추형이고 가로무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이 원반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방추형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가로무늬 없고요. 뼈대 근육에 자동성 없습니다. 자동성이라는 건 혼자 있어도 뛰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고요. 페이스메이커 없죠. 신경 근육 이음부가 있죠. 근데 심장 근육은 다 있죠. 그 다음에 있죠. 자동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무늬 근육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칼슘, 근육세포질 그물 두 개가 다 있고요. 이것도 있긴 한데 대부분 세포 바깥이 많다. 거의 발달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칼슘의 조절 부위는 트로포닌, 칼모듈린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근육세포질 그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아주 미약하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건 두 개 다 되고요. 자, 이렇게 하고 그림이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조금 더 아까보다 좀 다른 구조적인 내용들이 있어서 표 하나를 더 넣었죠. 가로무늬 T미세관, 근육세포질 그물 이렇게 돼 있고, 전기활동도 활동전압, 수축속도, 수축지속시간, 틈새 긴장성 수축, 자발성, 그 다음에 자극효과, 호르몬 효과, 에너지 대사 이런 거에 대해서 각각 근육의 특징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오늘 4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강에서는 근육 소축의 종류와 에너지원, 그 다음에 민무늬 근육과 심장 근육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근육에 대한 근육생리는 오늘로 마감을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신경생리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록이 이미 업로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 그 강의록을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4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